우리 시인님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맞추겠습니다. 모두 다 사라질 것은 아닌 걸 11월에 시를 품고 사는 여러분들을 만나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인데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가을에 제가 걸어온 60년의 시의 길을 이렇게 환하게 높이 올려주시고 반대 마음으로 환대해 주셔서 민망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변함없습니다. 마치 내 생에서 사라지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벅찹니다.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듯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인가 봅니다. 시인이 되어 첫 시집이 나왔을 때 마치 첫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설레고 떨려 눈물이 났었는데 그날이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시쓰기란 괴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시를 쓸 때는 짐처럼 무겁고 괴로웠지만 한편의 좋은 시를 얻었을 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이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니 저에게 시란 삶의 의미이고 치유이며 구원이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에 바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더러 왜 시를 쓰냐고 물으면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시로서 나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란 처절한 반성과 진실한 자기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란 1년 내내 눈이 먼 채로 살다가 가을이 되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앞을 볼 수 있는 숭어 같았고 땅속에서 6년 동안 애벌레로 살다가 네 번째의 껍질을 벗고 어느 여름날 좋은 날을 택해서 5번째의 껍질을 벗고 땅속을 뚫고 나와서야 비로소 날개 달린 한 마리 매미가 되는 유지매미 같았고 둥지가 없어서 춥고 긴 밤을 떨면서 날이 밝으면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하고 밤새도록 다짐하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따뜻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집 짓는 걸 잊어버리고 만다는 새 야명족 같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기하는 인물들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한 것들과 생각해야 할 것들이 길이 되어 주었고 삶 속에는 왜 그런가요? 물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60이면 귀가 순해진다는 이 순의 나이인데 시에는 나이가 없어서인지 저는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귀가 순해지지 않습니다. 풀숲에 숨은 풀벌레들이 울면 귀뚫어 귀뚫어 하는 것 같고 또 새들이 날면서 울면은 귀 열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울면 귀에 담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혹해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아무 곳에나 내려놓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하게 늙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늘 시인은 생각에 조심하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생각을 말로 옮기는 시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는 말처럼 시인들에게 더한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다도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이런 사람 인터뷰를 발표했을 때 어느 문학 강연에서 어떤 분이 그 시에서 행복을 알고도 가질 수 없을 때 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80살의 인터뷰를 쓴다면 어떨 때 웃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은 것이 시밖에 없을 때 웃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시선 60년을 돌아보니 인생이란 가장 슬픈 날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에 저도 용기를 배웁니다. 길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 길을 걷는 자가 주인이듯이 시인의 자리 또한 임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시를 끝낸 순간에 그 자리가 없어지고 시를 쓰는 순간에만 그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시인만의 자리입니다. 시에는 덤도 애누리도 없습니다. 시는 꽃이 좋은지 열매가 좋은지 묻지 않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으려 피지만 열매는 꽃을 피우려 있는다고 넌저시 빅tim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를 쓸 때는 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 환상은 짧고 환멸은 길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순정이 함정이 되기도 하지만 시에 대한 사랑은 순정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만왕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시를 배우면서 나이 들어가고 시를 쓰면서 진화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60년 시인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낸 9권의 시집은 물 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낸 9권의 시집은 내 정신을 받쳐주는 존재이며 평생을 공부하게 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시에 있어서는 언제나 낯선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학생의 마음으로 시의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시는 내 미래를 미리미리 저축해주고 삶을 쓰면서 세상과 인생의 진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이 지금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되어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쓰기 위해서라도 시인의 궁극적 목적이 견달하는 것을 잊지 않고 톰 슐만의 소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읽었던 현재를 살아라는 말이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 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보다 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아이가 아이 결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듯이 시가 시의 결대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방식은 자연처럼 자유로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살이 어두운 맹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일상 속에서도 일상 너머를 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상식적 감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상에 길들여진 정신에서는 새롭고도 뛰어난 시가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를 대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을 다루는 솜씨일 것입니다. 말은 침묵에 근접할 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완성이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의 선택, 말의 표현, 말의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수정과 퇴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는 무엇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인들은 시를 쓰기 위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말을 찾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언어에 끌려다니지 말고 언어를 주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어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란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품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를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지만 시를 살아내는 것은 삶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시적 현상도 돌발적으로 나타난 법은 없습니다. 괴로움의 통과 없이 정신을 내리치는 절박한 질문 없이 시에 대한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의 발견자, 예언자가 되려면 고통이라는 통과 제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화가 샤갈이 한 말, 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감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과 작가 앙드레 말로가 한 말, 위대한 화가는 많았지만 영혼을 건드리는 화가는 없었다는 말이 나를 늘 자각하게 합니다. 그 말은 시인에게도 적용되는 아픈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단독성의 시인을 태어나게 한다는 말에 이끌려 단독성의 시인을 갈구할 때마다 바이런의 촌철살인 같은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이런이 대학생 때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제출했다는 문제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종교적 영적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문제지가 나왔을 때 그 시험지를 받았던 바이런은 한참 동안이나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종이 울리기 전에 물이 주인을 보고 불켰도다 라는 한 줄의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그의 천재성에 놀란 감탄한 교수가 만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집중력, 상상력, 체험이 왜 글을 쓰는가의 중요한 힘이라는 걸 바이런을 통해서 알았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시의 시적 과정은 길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쓰고 길찾기를 통해 삶을 썼습니다. 길은 곧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높이에 대한 열망으로 산에 대한 시를 많이 썼고 중년에는 깊이에 대한 관심으로 물에 대한 시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깊이도 높이도 아닌 넓이에 대해 쓰게 됩니다. 가령 바다나 하늘이나 들 같은 경이 없는 것들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다가 쓴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이라는 시입니다. 들, 올라갈 길이 없고 내려갈 길도 없는 들, 그래서 넓이를 가지는 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 더 넓은 들,
누가 가끔 저더러 밑도 끝도 없는 그 짓을 왜 해요 하면 그게 제 운명인가 보죠 하고 대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제 손으로 제 빈잔을 채우는 일에 익숙해지려고 애씁니다. 겉은 비록 사람살이를 닮았어도 속은 덜같이 경계없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내다보면 그 횟수만큼 나이 들어가지만 시와 함께 살 수 있어 참 다행하다고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이것이 시에 대한 저의 신념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진화도 없습니다. 신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듯이 시인의 길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시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래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을 읽고 한동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옛날 선비 정신과 훌륭한 서당식 교육이 있는데도 왜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선진국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것은 한국에 온 지 12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로 책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읽는 내내 그 부끄러움이 대학생 때 저를 시인으로 추천해 주신 선생님 말씀에 겹쳐서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를 쓸 때는 왜, 어떻게란 물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진정한 시는 이 세상에 모래사막과 진창이 있다는 것을 안다. 너 앞에 너의 원고지가 떠오르는 해처럼 눈부신 것만은 아니니 원고지의 공포를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다. 명심하거라. 그 말씀을 1965년 대학생 시인이 된 그때부터 60년을 걸어온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시인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이며 시인은 시를 끝낸 순간이 아니라 쓰는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쓴소리로 들려 지금도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시인들은 시인으로 살기 위해 시인의 삶을 다지기 위해 스스로 유배를 내리고 황무지를 찾아 떠나야 하고 자발적 소외와 지독한 고독을 자청해야 한다고 평자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평자는 시인들은 의연하게 고독을 살아내야 하고 고독이 시를 정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삶을 철저히 앓기 위해 내 시를 내 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세상에서 발견되는 새로움과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 시인들은 오늘도 시를 씁니다. 쓰는 것만이 언어의 심장을 건드리는 시인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쓰고 또 씁니다. 시인은 자기 주변에 침묵하는 것들에 대해 대신에 써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연과 우여곡절과 기극을 눈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덜컥 열어젖히는 것처럼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면서 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 힘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엄마야 누나야 대충 살자로 쓰고 엄마야 누나야 술이나 먹자고 서로 자조하는 글을 보면 시인들이 모두가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늘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듭 질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고개하는 저울추 같은 것이라면 시는 슬픔과 기쁨의 경계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발기를 전제로 하면서 익숙한 세계 속에서 낯선 풍경과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발견하기 위해 글 쓰는 습관의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 배려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여가수 에디드 피아프다 아시죠? 네. 에디드 피아프가 살아있을 때 어느 기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에디드 피아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젊은이에게는 사랑해라, 어린이에게는 사랑하렴 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마음의 결핍을 메우는 말이 또 어디에 많겠습니까? 이 말을 빌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시를 사랑하세요. 젊은이에게는 시를 사랑해라. 어린이에게는 시를 사랑하렴이라고 말하면서 시 권하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네, 엄마. 엄마. 엄마 사랑 미소 열정. 엄마 사랑 미소 열정. 혁명가는 세상을 바꾸지만 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처럼 시는 마음을 바꾸는 치유이면서 마음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의 위기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을 찾는 모험에 나서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지 않은 시의 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넘는 것이 시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티베트에 살던 노 스님이 아무 장비도 없이 그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무 장비도 없이 어떻게 그 험준한 산을 넘어오셨느냐 그랬더니 노 스님은 아주 담담한 어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시 한 편 한 편으로 들렸고, 또 시인의 피나는 노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들려서 소름이 돋도록 전율하고 감동했던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자기에게로 가는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의 길을 60년 걷다 보니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없는 일이 시쓰는 일이라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최고의 일은 씨앗이 움트는 일이고, 시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력의 하나라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나 생각이란 다 달라서 어떤 시인은 언어는 많이 모아두었는데 문장이 붕할 때가 있고, 문장은 넘쳐 흐르는데 언어가 붕할 때가 있다면서 이 불균형이 호련히 균형이 잡힐 때 겨우 한 편의 시가 써진다고 하고, 또 어떤 시는 한 편의 시를 얻으려면 뭔가 내 속에서 바글거리고 꿈틀대면서 낯선 단어를 찾는데 이것이 시를 쓰는 이상한 욕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평자는 이토록 허하다는 죠. 허가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이 무의의 터이고 자연의 떠락이며 신농사를 잘 짓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 언어의 추수이기도 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인데, 이처럼 시의 완성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3,000개랍니다. 언어가.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3,000개의 언어 가운데 문학이 가진 언어는 78개에 불과하답니다. 시인들은 이 불과한 언어로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처럼 늘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일이
시선은 이루고 과장지 없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이데거의 말에 맞는 시인들일까요? 시인 정지용은 거의 산문집 꾀꼬리와 국화에서 세중에서 가장 귀한 새는 꾀꼬리인데 꾀꼬리는 아무 때나 울지 않고 어느 한때만 울고 꽃중의 꽃인 조선 황국은 쇠락의 계절에만 꿋꿋하게 핀다고 하면서 시인들의 정신에 대해 일갈하고 있습니다. 새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사람하고는 달리 새 소리는 가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목이 쉬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 나는 이 산문집 읽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시인들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목이 쉬지 않는 시를 쓰면서 부당하게 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문학에도 정치를 한다는 말이 떠돌고 그 시는 정치를 잘해서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학에서 정치는 연주회장에 울리는 종소리 같다던 스탕다의 적가법 한 대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시인이 될까봐. 안 되죠. 그러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시인은. 평생 약초를 캐면서 산 사람들은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약이 불러서 간다고 하고요. 또 평생 산에 든 사람들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거기 있어서 간다고 하고 평생 염전을 일구고 산 사람들은 소금이 결장지 바닥에 엉키는 사태를 소금이 온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평생 시를 쓰는 저는 뭐라 해야 할까요? 고개가 푹 꺾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영감의 수심탑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희망의 전파를 받아 살아있는 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불꽃은 씨앗으로 이름값을 합니다. 씨앗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시인값을 하려면 시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시를 쓰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전 생애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가치는 오래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참되게 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산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시를 쓸 때는 어떤 훌륭한 시인이 있다면 그 시를 본받을 게 아니라 그 시인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평소에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신은 속에서는 불꽃을 피우나 겉으로는 한 줌 연기를 날리는 굴뚝의 정신, 세찬 물살에도 굽히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정신, 속을 텅 비우고도 푸른 잎을 피우는 대나무의 정신, 폭풍이 몰아쳐도 눈바람을 맞아도 독야청청하는 소나무의 정신, 꽃을 붉게 아름답게 피우면서도 질 때는 모가지째 툭 떨어지는 동백의 정신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놓지 않는 것이 시인의 참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이 어둡다고 느낄 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살던 때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행동의 수단과 목적이 일치할 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상처가 덧날 때는 시의 연고를 바르면서 조각가 자쿠메티 아시죠? 아주 가늘게 조각한 사람. 조각가 자쿠메티가 시인 프랑시스 퐁주에게 한 말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퐁주에게 자쿠메티가 한 말은 뭐냐 하면 내 조각들이 아주 가늘어진 이유는 인간이 걸어다닐 때면 몸무게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조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쿠메티의 말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정직할 때 절창이 나온다는 말로 들려 그 말은 늘 나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 자각이 막혀있는 정신을 뚫고 나가는 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시의 모티브를 찾아 헤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저는 자연 체험이나 또는 소설, 영화, 그림, 건축에서도 모티브를 찾고 또 공상이나 침묵에서도 언어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양기자에 있어서 숨은 꽃 읽어보셨어요? 단편인데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양기자의 숨은 꽃을 읽고 저는 저 시 산행 있죠. 그게 모티브가 되었고 또 전라도 내변산에 있는 직소폭포에 가서 직소포에 들가를 썼고요. 또 강원도에서 만난 수수밭이 마음의 수수밭을 쓰게 했습니다. 영화 아비정전이 1분 동안이라는 시를 쓰게 했고 고고의 그림 슬픔이 비오는 날의 모티브가 되었고 일본의 천재 건축가 안다타도라는 천재 건축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영화도 했는데 정말로 대단한 천재자 그 건축가예요. 그 사람이 건축이 모티브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 시 그렇게 쓴 시 중에서도 직소폭포와 마음의 수수밭은 저의 대표시로 삼고 있습니다. 왜 두 편을 대표시로 삼는다고 하냐면 제가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었을 때 시간에 맞서는 정신의 긴 투쟁 끝에 얻어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를 쓰면서 제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자발적 소외와 지독한 고독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고독할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를 쓸 때는 고독을 자양분으로 삼고 정신은 고독을 공기처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고독을 잃어버리면 시의 고갈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시의 고갈이란 표현의 고갈, 리듬의 고갈, 영감의 고갈, 소재의 고갈입니다. 고갈이 오면 시의 위기, 시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창작의 기본받고 내가 늘 강조하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찢어버려 많이 지워버려라. 그 네 가지 기본 방법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늘 곁에 친구처럼 내 아이처럼 누구처럼 하여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달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게 밑바탕을 튼튼하게 해놓고 1층을 짓고 그 다음에 2층을 지어야지 1층 짓지 않고 2층 3층 지으면 부실해서 무너지기 마련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90년대처럼 시의 위기, 시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시의 죽음, 시의 위기야말로 새로운 시를 탄생하는 최고의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평자도 있습니다. 빛이란 이따금 어둠을 지불해야 셀 수 있고 웃음도 이따금 울음을 지불해야 터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시집 마음의 수수밭이 나오기 전에 배낭을 메고 강원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떠돈 길 위의 시인이었습니다. 길 위를 헤매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닌 불의의 세계였고 등차가 없는 무등의 경지였으며 세상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나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내가 이따금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나 하늘 같은 경계 없는 것들이 우리를 자연처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저는 어둡고도 긴 상체의 터널을 뚫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헤맨다고 다 방황하는 것은 아니었고 멍들었다고 다 썩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한 시인이 변화와 변모를 거쳐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어의 기프도 말의 새로움도 현실의 절박함도 삶의 무게도 생의 성찰도 없이 허영내가 진동하는 시는 아무리 기고가 현란하더라도 살아있는 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인들에게 남는 장벽은 무한한 상상력과 새로운 발상입니다. 상상력은 재능을 불러내고 새로운 시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생기를 줍니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상상력을 시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시인입니다. 살아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상에 대한 끌림, 우선 끌림과 떨림이 있어야 울림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끌리는 게 있어야지, 떨리는 게 있어야지 또 끌리고, 끌리는 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끌림과 떨림과 이런 것이 상상력을 불러내고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적 대상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잘 하느냐가 좋은 시를 쓰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소리를 깊이 듣는 귀명창, 귀명창이 소리 명창을 만들어내듯이 시를 깊이 보고 깊이 읽는 신앙송이 명시를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백화점 쇼윈도의 마네킹 앞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뒤편에 무수한 시침이 꽂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앞모습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 사람 뒤에는 누군가 희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운명을 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에 혼신을 바칠 수 있겠으며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시는 저에게 던져진 운명처럼 존재합니다. 나를 끌고 가는 시가 없었다면 따라가는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주도하는 힘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시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가면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 앞에 벽이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한 번씩 내려 왔던 길을 뒤돌아보는데 그것은 자신이 달려온 길에 후회가 없도록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를 쓸 때도 벽 앞에 잠깐 멈춰서는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는 길에서도 잠깐 뒤돌아보는 것처럼 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장점 중 하나는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풀이 되는 삶 속에서도 시를 쓸 때만은 오직 시밖에 없는 것처럼 내 삶에서 시는 단독중보의 수반이 됩니다. 수반은 늘 무서운 채찍을 쥐고 있습니다. 그 채찍은 살아있는 시를 쓰게 하는 격려자이면서 냉정한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시독자도 무서운 시의 채찍입니다. 준마는 아주 잘 달리는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들이 시전체를 읽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의 고갈이 올 때마다 그 결핍과 갈등이 다시 시를 쓰게 하는 채찍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송도 채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송을 들으면서 내 시를 곰곰 생각하다 보면 시란 결국 삶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시 읽는 문화의 김윤아님과 시를 낭송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한량없는 고마움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신앙송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우연히 김윤아님의 아주 너무나 자연 같은 자연스러운 신앙송을 듣고 시에 대한 진심에 감동해서 그때부터 신앙송의 매력에 끌렸더랬습니다. 지금은 시 읽는 문화의 여러분들을 통해 신앙송이야말로 시 권하는 사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듭 격려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을볕처럼 고마운 분들입니다.
시로서 마음의 밭을 갈 시간을 충분히 가진 분들입니다. 고향의 따뜻한 볕을 쬐고 갑니다. 적게 가지고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 회초리란 제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제 마음을 보태려고 합니다. 시의 회초리. 제 속이 검게 썩어가면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내가 말했을 때 꽃은 열매를 맺으려 피지만 열매는 꽃을 피우려 있는다고 그가 말했지요. 한 방울의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고 이 말을 창에 대고 그가 말했을 때 구름의 언어를 듣는 이도 있다고 침묵에 사다리를 놓으며 내가 말했지요.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밤의 말을 이해했다고 내가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써야겠다고 땅을 내려다보며 그가 말했지요. 도대체 우린 몇 번이나 고독을 탐구했을까요? 그리고 몇 번이나 절경 앞에서 할 말 잃었을까요? 그가 나를 바라다 보는 것을 몇 번이나 내가 그를 바라다 보았을까요? 하늘 추워지고 꽃 다 질 동안 나는 그만 저녁처럼 저물어 꽃이 좋은지 열매가 좋은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시의 스승은 낯선 곳에서 온다고 귀띔할 뿐입니다. 시 속에 잠기니 60년의 온통 회초리입니다. 감사합니다.